75이 되어 70년의 세월을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네 아이를 둔 가족의 기둥이 되기까지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인생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장아장 걷는 걸음걸이와 첫 옹알이 하나하나에 저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다정하게 키우고 사랑을 주면 미래에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성장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제게 남은 것은 이 집의 고독과 텅 빈 공기뿐입니다. 한 번은 입원했을 때 아이 한 명도 곁에 없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요. 남편과 저는 서울의 한 관공서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생활비와 저축에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근면함, 책임감, 그리고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것들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네 아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학원 동아리 장래에 대한 대화까지 남편과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해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높은 학력을 지녔으며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새 아이는 부산, 인천, 대구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큰딸도 경주에서 일찍 결혼했고 그 이후로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텅 빈 식탁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둘이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빈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우리 집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제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손주의 육아를 돕지도 않았고 아이들의 도움이 없는 것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도 우리 부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다른 조부모처럼 손주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두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큰 돈을 모아 그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은 것, 자주 오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었는지 우리와 아이들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가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든 중병에 걸리든 입원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복권을 사는 것과 같아. 당첨될지 어떨지는 그들의 운과 기분에 달렸지.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연금과 오랜 근무로 인한 저축으로 부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날은 외로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제 인생은 외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기쁨, 슬픔, 그리고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일산 시내의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더욱 슬펐던 것은 네 아이 중 누구도 저와 함께 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제가 참견할 수 없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어머니이고 인생을 아이들을 위해 바쳐왔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아픈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방의 벽에 둘러싸여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무서웠습니다. 그 공포에 맞서기 위해 저는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가능한 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제 정신과 건강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쓰러지면 저를 지탱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가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70세가 넘자 고혈압, 심장병, 관절통 등 노화에 따른 병들이 덮쳐왔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도 몸은 시간의 흐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렵에도 아이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잦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조금은 신경 써주었습니다. 때때로 짧은 전화로 건강 상태를 물었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며 일상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항상 두려워했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입원 중 간병을 부탁해야 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아들은 차례로 이유를 댔습니다. 일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두 며느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고 다른 한 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인 저를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녀와는 아직 조금은 친밀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가. 언니한테 부탁해봐. 서울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큰딸은 제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는 돈이 필요할 때나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외에는 거의 저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플 때조차 제가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고 생각한 끝에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억지로 저를 돌보게 해도 저와 그들 모두에게 편치 않을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수술 내내 병원의 간호사에게 임시 간병인을 부탁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저 혼자만 보호자 없이 입원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저와 비슷한 환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든 친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위로의 악수를 건네거나 격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때때로 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한때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신성한 모정은 이렇게 쉽게 희미해져 버리는 것일까 하고, 하지만 슬퍼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저는 서서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저를 더욱 상처 입힐 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고독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순간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새하얗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두 딸에게 정성껏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딸들이 교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챙겨주고 어머니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병실에 머물며 가벼운 기침이나 힘겨운 뒤척임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립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도 한때 그런 광경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약해졌을 때 아이들이 모여들어 저를 걱정하고 간호해주는 광경을요. 그 여성의 남편은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망설인 후 그는 다정하지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강하시네요. 혼자서 수술 입원하시고 이렇게 침착하게 계시다니. 우리 아내와는 정말 다르네요. 아내는 항상 가족 모두가 곁에서 격려해 주길 바라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숨겨진 약간의 동정인지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네 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무도 돌보러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의 강함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럴듯한 이유로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위험하지도 않아서요. 아마도 저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낯선 곳에서 배려조차 사치가 되는 곳에서 제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심야의 조용한 순간에 다른 환자의 며느리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입원하시고 누구의 보살핌도 필요 없으시다니.
우리 어머님과는 다르네요. 사소한 일로도 우리 식구들을 다 피곤하게 만드세요. 그녀는 불평을 하면서도 조금은 부러워하고 또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갑자기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들에게 간병을 부탁했다면 이 여성처럼 그들도 싫어했을까? 그들은 일과 자신의 가족으로 바쁩니다. 만약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제 곁에 있어준다면 그들은 부담을 느낄까?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의 무관심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슬프지만 현대 생활은 사람들을 일과 각자의 책임의 굴레 속에 휘말리게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기대에 매달렸다면 저와 아이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입원한 것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불평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조용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원 후 저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노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이들에 대한 기대의 여지가 없는 계획입니다. 저는 집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며 만약 건강이 악화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부 전화나 가족 모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립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슬픔이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 된장국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이런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의 곁에도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지금 신기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고 아이들의 드문 방문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제 손으로 제 자신을 돌보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습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안일부터 힘든 일까지 도우미를 고용해 도움을 받습니다. 식사와 수면도 스스로 조절하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잘 정리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를 기다리는 대신 저는 제 미래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산의 작은 집 가족에 수많은 추억이 담긴 집을 팔고 요양원에 입주하거나 상주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으로 모은 저축과 집을 팔아서 얻는 돈이 있다면 저는 자유롭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이 신경 써줄지 어떨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제가 저의 자존심과 자유를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자립적인 삶을 선택하고 나서부터 아이들은 저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1년이 지나자 안부 전화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저는 몇몇 친척들에게 집을 팔고 요양원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것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예상 밖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제 건강 상태를 묻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휴가나 주말에는 때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계산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계산은 잘 해보셨어요? 어머니 모아두신 돈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그 관심 뒤에는 재산과 그리고 제가 남길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대화는 건강이나 노후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여야지 금전적인 계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만년을 맞은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일상생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정리정돈하고 싶습니다. 그 자유는 제게 안도감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든 늙든 자립이야말로 제가 가장 자신감을 갖고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의 작은 순간들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도 없고 가족의 재회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없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충실하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한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길입니다. 노후란 본래 친족의 따뜻함 속에서 살고 자손에게 둘러싸여 인생의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그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돌본 부모들에게 한때 웃음이 넘쳐 흘렀던 집에 고독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5세에 한국 경기도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사는 한 노모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이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견뎌야 하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한때 성공한 4명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많은 노인들이 혹독한 현실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란 안락한 시간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병원의 노모 이야기는 듣는 사람 누구라도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성공한 4명의 자녀가 있어도 수술 입원했을 때 아무도 돌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 아이를 돌봐야 한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변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상투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아플 때의 고독이 아니라 자신이 짐이 되고 더 이상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로조차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마음에 울리는 고통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불안한 잠과 조용히 지나가는 나날 속에 숨겨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으로 자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고 자신들이 바쳐 키운 아이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의 노모는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도우미를 고용하고 적절한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며 만약 어느 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든 늙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선택이 아니라 자녀들의 무관심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 생활 속에서는 일 책임 그리고 다른 걱정거리에 휘말려 있는 젊은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온 부모에게도 안부 확인이나 관심 그리고 사랑이라는 간단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슬프게도 무관심이 항상 무정함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세대 간의 소원함이 원인입니다. 자녀들은 일과 자신의 가족으로 바빠지면서 서서히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잊혀진다는 것이 노인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가정 안에서 견디기 힘든 고독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노모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자녀들의 관심의 부활이 애정에서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집을 팔고 요양원에 입주할 것이라고 알리자 자녀들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건강 상태를 묻거나 휴가나 주말에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 뒤에는 재산이나 집에 관한 계산적인 의도를 담은 애두른 질문이 있었고 마치 그녀는 미래의 상속이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타산적인 대화의 대상이 되고 가족의 애정이 숫자와 소유권 서류로 대체되는 곳에 놓이게 됩니다. 노후의 고독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자녀들이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아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독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립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노인, 클럽 사회 단체, 혹은 지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명상 독서 혹은 간단한 원예는
고독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누구도 시간을 되돌리거나 자녀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노후의 행복은 자녀들의 잦은 방문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자유와 자립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면 노인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의 이야기는 쓰라리지만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노후에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립과 자조는 항상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철학적인 인생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를 그렇지 않다면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모든 분들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